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그 외교 안보 이슈를 다루려고 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제가 의원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 잘 모르시죠? 소문이 안 나죠? 글쎄 워낙 과묵하시니까 그런 건 적극적으로 좀 표현해 주셔도 뭐 나쁘지 않은데. 제가 자의적으로 제가 선정하는 네. 다른 방송에서 떠드는 한국의 10대 지식인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현재 예. 제가 꼽은 사람이 유시민 전 장관, 그다음에 영화평론가 이동진. 이동진 아세요? 누구시더라? 보면 영화평론가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종대 의원님을 넣어줄까 말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대 지식인은 예. 현재 2명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인생을 두고 한 10명을 선정해서 아이고. 앞으로 좀 잘 모시려고. 아이고, 아주 대단한 기획입니다. 아이고, 훌륭하세요. 예. 네. 지금 혹시 정당 당적은 가지고 계시죠? 당적은 있죠. 네. 예. 자꾸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네. 일단 그 당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네. 네. 그렇다면 최소한의 의리는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네. 또 자꾸 중앙 정치를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현장 지역위원회를 많이 다니는데, 네. 아직까지 이태원 참사나 화물연대 파업이나 현장에서 같이 천막 안에 농성을 하는 건 그래도 진보당의 당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진보정당의 당원들의 역할은 현장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고향집 가면 부모님 산소 늙은 소나무 하나가 지키더만 큰 당들은 다 서울 가서 출세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약자들 곁에 서 있는 게 아직 이 나라에선 진보 정당이다. 네. 그러니까 좀 정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그랬는데 네. 그건 그거고, 한 평생을 그 노조와 약자 곁을 지키어서 한 인생을 다 희생하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실망을 끼쳐드리기는 어렵다. 네. 늙은 소나무 하나는 있어야지. 우리 정당에 그것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삭막해질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늙은 소나무 말씀하시니까 바람 따라 이렇게 휘둘리는 아주 얇은 소나무가 한 분 있어가지고 그래요? 진모 씨라고 그분은 네. 좀 나가주셨으면 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말한 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당직 문제를 여쭤본 거는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예. 진보당 강성희 후보, 강성희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 가운데 한 거니까 저기 전주의 민심이 그 대체제로서 진보당을 인정했다. 근데 저는 뭐 이분의 이력을 보고 참 귀한 분이 들어오셨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 완성체 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뭐 현대, 기아 등등. 그런데 현대차를 필두로 해가지고 정규직 노조에서 비정규직을 퇴출시켰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3년 전에 마지막으로 기아차가 통합 노조였는데 깨졌습니다. 비정규직을 조합원 투표해서 한 거죠. 저는 그때 민주노총이 사과 성명 발표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근데 이분이 비정규직 운동을 하셨고 현대차에서 18년을 근무했는 완성차에서 비정규직을 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노동 문제의 가장 핵심 당사자가 오신 게, 오늘날 노동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규직들은 살만합니다, 솔직히. 예, 살만합니다. 그래 귀족 노조 소리도 듣고 있지만, 물론 다른 사회적 의제의 이익을 담당합니다만은, 사실 내가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이 절박한 욕망이 제일 절실한 건 비정규직이고, 이제 비정규직 천만 시대예요.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데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 적임자가 정치권 내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뭐 진보 정당도 거대 노조가 그 하나의 어떤 동맹군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정작 노동의 가치 회복이 급한 비정규직은 외면됐다. 투명 인간이다. 근데 마침 이분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또 뭐 이자율 낮추기 운동 같은 그런 어떤 민생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300명 중에 이런 분이 몇이나 될까? 세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의 복원이란 차원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기득권을 닮은 국회가 아니라 민심을 닮은 국회, 국민을 닮은 국회, 이 땀의 가치에 그래도 조금 다가가는 국회, 이래 돼야 되는데,
오늘 옛날에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8, 90년대 진보 운동하면은 다 현장에 있었고 거기서 어떤 땀 흘리는 사람의 그 가치와 숭고함, 아름다움 네네. 이거를 형상화하는 소설, 음악, 공장의 불빛으로부터 노동의 새벽에 이르기까지. 네네. 그러면서 우리 지식 엘리트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보관하는데 기여했는데 네네. 오늘날 진보 뭐 어떤 그 매체라든가 어떤 그 저기 진보 정당에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노동 혐오 사상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노조는 때려잡고 또 저기 뭐야 떼쓰는 네. 이런 데니까 아주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되는 과정에서 은연중 터진 노동 혐오 사상. 네네. 이거 우리 스스로의 아주 자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네. 이럴 때 진보적 지식인들이 아주 안일하다.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분한테 거는 기대가 있어요. 네. 저는 이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정치가 진즉 네.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진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랫동안 뭐 통진당 사태 이후로 야인으로 네. 이렇게 경계선 바깥에 있던 정당이 20대에는 2명의 국회의원을 냈고 이번에 이제 21대를 건너뛰는 줄 알았는데 1명이 들어온 거거든요. 네. 저는 격하게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진보 정당은 노동자 농민의 정당인 거고 예. 민주당도 어떻게 되냐면요. 노동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네, 네. 노동자 농민과의 연대를 강령에 명시를 해놨어요. 네. 근데 좀 미흡하죠, 사실. 민주당에도 노조 출신 의원들이 많죠. 있는데 참 예. 뭘 하시는지. 국민의힘도 있어요. 예. 국민의힘도 그 이미자 의원 지난번에 69시간 노동 때 음.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참 아부성 발언하는 거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있었고, 그렇죠. 거기도 한노총 출신이죠. 근데 네. 다들 반노동 어떤 거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이 시대의 역설적인 현상은 뭐냐면은 진보 의제가 가장 커진 시대거든요. 네. 기후 위기, 불평등, 노동의 가치, 환경도 있고 뭐. 환경. 네. 근데 진보 정당이 가장 작아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제는 커졌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주체는 작아졌다. 이게 이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역설이 아닌가 생각이 그 들어요. 한편으로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이라는 계급적 정치를 해체해 버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노동이 다원화되고 과거와 같은 노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노동이 이제는 지식 중심으로 가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근육과 어떤 땀을 의미하던 노동의 의미 많이 퇴색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런 점에서는 수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신규 그렇죠. 프롤레타리아 집단 이걸 이제 블루 칼라가 아니라 핑크 칼라라 그럽니다. 애매하네. 그러니까 핑크 칼라가 지금 유럽의 좌파 정당은 네. 기존 노동 계급은 우경화되고 네. 새로 유입되는 그 핑크 칼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우리 유럽 노동자 이제 그 좌파 정당들의 왕성한 식욕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사회 현상이 생기면은 다 네. 받아들이는 이런 건데 지금 한국에서는 정의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과거 이제 이 진보운동 계열 네. 정당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약하죠. 네. 그리고 미국도 보십시오. 노동조합이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찍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다 민주당 당원이었던 노조원들이 대거 트럼프 쪽으로 이동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 노조가 어떻게 보면 과거와 보수 진보의 잣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신규 유입되는 핑크 칼라, 네. 이제는 배달 라이더들이라든가 네. 또는 어떤 상담원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팽창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변화의 동인으로 대두가 됐고 그래서 기존 그 노동자와 다르다는 의미에서 핑크 칼라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진보적인 어떤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김종대 의원님 아니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전주울 보궐선거에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좀 정치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플랜카드를 윤석열 퇴진을 걸고 당선되셨습니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정의당하고 조금 두드러진 차별화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정의당도 하지만은 약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
천공의 예. 국방부 그 출입 의혹 관련해서 예. 문제 제기하셨는데 네. 그게 지금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제가 고발당한 게 작년 12월 5일. 네네. 지금 만 넉 달이 넘었죠. 네네. 5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핵심 그 조사를 하는 참고인 조사 대상인 천공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가 네네. 경찰의 이제 수사를 지연하는 주된 요인이다. 네. 처음에 2월에 네. 경찰이 CCTV가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영상이 삭제됐다. 네네. 그러니까 즉각 그 측근이 TV조선에 나와가지고 우리 스승님은 그 땅을 밟아본 적 없다. 네, 네. 국회에서 부름 나가 이제는 진실을 밝히겠다. 우리는 안 갔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주에 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네. 알고 보니 저장돼 있더라. 다른 중앙 하드디스크가 있더라. 네네. 현장의 스토리지에는 저장이 안 됐는데 네네. 다른 저장 장소가 있다. 이러니까 네네. 또 황급히 나와요. 네네. 이번엔 JTBC인데 음. 저번 TV조선의 그 인터뷰는 TV조선이 왜곡 보도를 했다. 아. 아니 자기가 안 갔다고 자기들이 그래놓고 그래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입장이 없다.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이게 경찰 하는 말에 따라 가지고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순신 그 학폭이 터집니다. 네네. 그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때 경찰이 정말 정권에 좀 감정이 많았는지 언론에다가 다 풀어버린 게 경호처가 비협조로 수사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까발했어요. 그게 이제 CCTV 안 내놓는다.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안 내놓는다. 네. 문서로도 보냈고 유선으로도 요청했는데 안 준다. 그러다가 하도 경찰이 집요하게 요청하니까 보안 검토 후에 주겠다고 한다.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중에서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증거가 나타나는겨 안 나타나는겨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3월에 이제 경찰이 드디어 더 이상 네. 안 된다. 저 참고인 조사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천공을. 네네. 그리고 천공이 출석하겠다고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게 3월 하순이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때 그러면 CCTV 포렌식이 어떻게 되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포렌식은 이게 저 지워진 영상 복원도 해야 되고 쉽게 복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풀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천공이 가겠다고 해놨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또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뭐 증거 나오는 상황과 천공의 입장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계속 수사가 바뀌는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갔으면은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단조에.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전 진실 규명은 끝났다고 봐요. 저 태도가 네. 정확하게 그 저기 증거가 어느 정도 인멸되느냐를 보고서 나오겠다는 태도기 때문에 네네. 아니 자기들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그래놓고 뭐 경호처장 천공 그래서 제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놓고 왜 명예 회복을 안 하십니까? 네. 이렇게 이건 그냥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이랬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전혀 그 뭐 이루어지는 게 지금 5달째 접어들도록 아무런 어떤 그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유독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광석화처럼 압수수색 또 뭐 저기 국군 방첩사 조사 다 이루어집니다. 주로 뭐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별건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책에 군사기밀이 있다는 건데 군사기밀. 군사기밀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하는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서욱 국방장관한테 맞물이 인사말로 네. 미래로 가는 동맹으로 함께 갑시다. 네. 여기서 환대를 받은 만큼 내년에는 서 장관을 워싱턴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이런 맞물이 인사말이 있거든요. 네. 이게 군사기밀이라는 거예요. 아, 예. 왜 그러냐? 그 참나. 책에 나온 그 구절이 이 회의록 2급 기밀에 나온 비밀 문서의 그 마지막 대목하고 문구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런 걸 12건 잡았어요. 12건 잡았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고. 차네요. 그러니까 이 12건 중에는 누가 군사기밀로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없고 네. 거의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뽑아서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구가 비슷하면 비밀인 거예요. 문구가 비슷하면. 그러니까 너 회의록 보고 썼지. 회의록 읽었지. 여기서 인정만 받으면 이제 잡아쳐넣겠다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근데 네. 회의록을 본 적이 없거든. 네. 네. 그 회의록은 정책부서가 사후에 작성하는 거고 네. 네. 자기는 프레스 가이던스라고 PG에 의해서 브리핑만 한 거고 네. 네. 그 브리핑한 자료에 있는 거거든 이런 네. 것들이. 네.
그건 언론에 릴리스한 자료야. 거기 나와 있다. 언론에 릴리스돼서 공개된 것이 첩보나 정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 문구가 비슷하다는 건 회의록을 봤다는 증거다. 이야. 그러니까 봤다 안 봤다로 지금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사건입니까? 아무 사건도 아닙니다. 봤건 안 봤든 아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무 사건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봤다는 걸로 몰고 가서 하고 그 밖에 그때 당시에 피지 자료가 어떻게 왔는가 해가지고 그때 대변인실 직원들까지 다 털고 있어. 거기서 보안 규정 위반한 거 한 건만 나오면 다 집어쳐 넣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천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천공은 없어지고 그 별건이 남은 거예요. 아,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 예. 그럼 결국은 천공수사는 당분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약이 없어요. 참나, 야. 기약이.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방미가 네.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해프닝성인데 미국 하원이죠. 메카시 네. 의장이 초청장을 발송을 했는데 민주주의, 경제 번영, 글로벌 평화, 한미 동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또 오늘 언론에 하나 나온 게 헤리티지 대전에 선임연구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서 논쟁의 요소가 없다. 네. 아주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아침부터 온 언론에 도배되고 있어요. 네. 거의 뭐 용비어천가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우리는 미국의 엄청난 환영을 받으면서 방미한다. 네. 이런 식의 지금 이 레퍼런스가 풀리고 있는데 이거 근데 좀 관례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 그거 잘 봐야 되는데 그 발언은 어디서 나왔냐면 국제전략연구센터 CSIS의 그 네네. 화상 세미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네. 그거 어디 화면 하나 잘 잡아가지고 지금 뿌리는 건데 네네. 여기서 브루스 클링너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네네. 논쟁의 요인이 없다는 건 한미일 상국안보 협력을 얘기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수건이 한미일이 상국이 준동맹체로 묶여가지고 중국 견제에 나서는 언필칭 인도 태평양 전략을 네네. 구현해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이 얼마나 급하냐면 인도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탈퇴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배신을 했거든요. 러시아로부터 배럴당 $40의 석유를 사들였어요. 석유를 싸게 샀구나.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네, 인도입니다. 인도네요. 네. 이렇게 되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도 가고 석유 증산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석유 상한제를 때리려고 그랬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네. 근데 인도의 배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전략이 이 쿼드라고 하는 네네. 사자 대화, 즉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 사자 안보 대화를 중국 견제 주축으로 삼아왔는데 이게 이제 존재가 유명무실해지고 가치가 네. 없어지니까 전략의 중심을 남방의 호주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네. 그게 오커스예요. 그래서 거기선 핵잠수함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하고 인도 쟤들은 당분간 전략이 안 바뀌니까 냅둬버려 하고 그러면 나머지 한국 같은 나라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미일이 새로운 안보 대화체가 이게 출범을 해야 이 쿼드에서 추락한 여러 가지 미국의 위신을 보완하고 네네. 다시 그 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브룩스 컬링너가 한 얘기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네. 너무나도 삼국 간의 이제 협력이 성사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최고의 국빈 방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미일의 어떤 중국 견제 이런 인도 태평양 전략이 그 한일 정상회담이 그걸 하려고 한 정상회담인데 네. 이렇게 맞아떨어져 가는 거죠. 적어도 그 점에서 클링너의 이야기는 논리적인 맥락은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맥락은. 결국은 중국 봉쇄에 한국이 무조건적으로 동참해 줄 것이다. 네. 라는 이 기대 심리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잖아요. 예. 비교해 보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탈중국을 아예 집권초부터
그렇죠. 네. 입에서 달고 다닌 정권입니다. 이것처럼 해피한 게 없죠. 더 이상 행복할 게 없죠. 네. 미국으로서는 가장 바라던 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미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탈중국하고 인도 태평양으로 가야지.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그 미국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도체나 뭐 IRA 이런 이야기 제대로 안 나오고 그냥 외교 안보 쪽 이야기만 쭉 하다가 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반도체는 미국의 공장 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 이제 공급망의 강화, 어떤 그 경제 안보 논리가 나오는데 이게 클링러가 마침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 우리 대통령이 하는 말이거든요. 네. 저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주술과 같은 마법의 언어가 하나 있다면 경제 안보라고. 경제 안보다. 네. 이게 논두렁에서 소가 네. 왼쪽 논두렁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논두렁 풀도 뜯어먹고 이렇게 해서 배불리 살쪄왔는데 네. 이제 왼쪽 논두렁은 뜯어먹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네. 한쪽 논두렁만 뜯어먹어라. 그래가지고 이 소한테 그걸 통제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통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폭발합니다. 왼쪽 논두렁은 중국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뭐 쉽게 말하면. 네. 예. 그러면은 네. 이게 지금 저기 중국에 가 있는 시안에 저도 다음 달에 시안에 갑니다만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거기 있는 소부장 업체들이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매출의 40%인데 네. 이 공장은 앞으로 1, 2년 안에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삼성전자 지금 실적 발표가 95% 영업이익 감소인데 더 네. 내려갑니다. 앞으로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1, 2위 반도체 업체가 다 박살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저 플라자 합의에 비견되는 네. 일본이 잃어버린 시간 그런 걸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는 와중에 미국의 공장은 지라는 거고 이런 문제라든가 전기차 문제라든가 근데 배터리는 좀 호전이 됐습니다. 배터리는 뭐 중국도 사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네. 조금 호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 국가의 명운이 걸린 순간인데 이런 것들이 안보 논리 때문에 다 정당화되는 겁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직속에 반도체 위원회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 산업부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미국 국방부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배터리에 대해 컨트롤하는 부서가 놀랍게도 미 상무부가 아니라 미 국방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네, 있는데 국방부에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략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미 FTA도 위반되고 WTO에도 위반되고 자유무역 정신에 위반되는 왜 왼쪽 논두렁 뜯어먹지 말라는 이런 규제는 우리 그 세계화 시대의 규범에 일탈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왜 이걸 갖다가 한국에 이런 불이익을 주느냐 그러면 그건 경제 논리고 이 핵심 품목 4가지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네. 바이오 이 4가지는 전략물자라는 거예요. 전략물자라는 거고 이 전략물자 4가지를 다 대량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밖에 없죠. 삼성 이 4가지 네. 이게 제약업체도 있고. 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있고. 공교롭게도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제시하는 4가지 봉쇄해야 될 전략물자. 이 4가지가 다 생산되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고. 그럼 이제 제가 질문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안보 논리기만 합니까? 아니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이중적인 거죠. 네. 우선 안보 논리로 통제해요. 네.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인민해방군의 그 군사 장비 현대화에 이게 이용되고 권위주의 정권의 국민 감시와 인권 유린에 이용된다. 이게 전략물자 통제 의미고. 네. 그러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이걸 직접 생산하겠다고 다 가져가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자기네 국영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왜냐? 보조금 주죠. 네. 그다음에 회계장부 들여다보죠. 그렇죠. 네. 기술 보겠다고 오죠. 네. 이익 공유제라고 해서 그거 돈 번 건 개원해라는 거죠. 그다음에 주주 배당 마진이 하는 것도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 KT네. 쉽게 말하면
KT보다 더 하죠. 더한 건가요? KT만 하더라도 정부가 뭐 국영기업인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정부 지분은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지분이 우회 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건 이제 주식 네, 가치가 네, 있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미국의 국영기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고 보면 근데 이게 보조금에 이제 그리고 가드레일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이게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수출 통제가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한국의 지금 그 의무가 제일 큽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제인가요? 이런 거 수출 통제하는 일본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도 그게 닥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군이 지금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본이 잃어버린 40년을간 80년대 그 플라자 합의 이래로 대한민국에 이제 올게 왔는데 이건 대한민국 국군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블랙핑크가 어떻고 레이디 가가가 어떻고 거기에다가 의회 연설의 초청장이 서신이 아니라 인편으로 전달이 돼서 이게 한미동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헤리티지 재단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저 경제안보 얘기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앞으로 경제 뒤에다 안보자라는 말을 붙이는 이것만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뭐 군사협력 좋다 이거야. 이게 뭐 신냉전 시대 좋다 이거야. 어쩔 수 없이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안보 협력을 하자는데 사실 민주당도 참 마냥 반대하기도 어려워. 네.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겠는데 경제를 안보 논리로 가지고 들어가는 이것만은 막아야 돼. 네. 이것만은 막아야 돼. 이건 국가가 망하는 문제예요. 그렇네요. 네. 이것만은 막아야 돼. 근데 이 프레임을 무비판적으로 이미 작년 5월에 우리가 수용을 했고 미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오는 거는 경제 논리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년 5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의 제 두 번째 대목이 뭐냐면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터리, 반도체, 핵심 광물에 대해 가지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성을 양국이 협조하고 이걸 위해서 양국의 장관급 경제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네. 이게 공동성명 내용이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 정례화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이에 반도체법, 인플레 감축법, 바이오 행정명령이 다 통과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창용 산업부 장관이 놀래서 미국 쫓아가요. 네. 그런데 무슨 대화를 했다고 지금까지 알려진 게 없고 작년에 한미 정상이 호혜와 그 회복의 시대를 여는 공급망 합의를 해놓고 단 한 차례도 그 정례 장관회의는 열린 적 없이 미국의 일방 통보만 받아온 건데 그런 어떤 폭주가 왜 가능했냐면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이런 걸 가지고 동맹국하고 무슨 경제 대화를 해야 된다는 데에서 감이 없는 부서예요. 국방부는 그런 걸 몰라요. 그냥 뺏어오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수출 통제 이니셔티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 산업부가 아니라 미 국방부가 이니셔티브를 진 거고 거기서 미 국방부 제안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5G를 넘어 지금 6G로 가는 6G 포럼이라고 이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통신이라고 해서 6 제너레이션 최첨단 기술이네요. 그쪽 6G 포럼이고 거기에 우리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만든 게 국방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경제안보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러면 반도체로서 한국이 첨단을 달려왔는데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에 좀 더 첨단이 되는 것들은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우리 기업을 가지고 첨단화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가 미국의 안보기관이 개입해서 국방부나 NSC가 미 상무부가 파트너가 아니고 이건 냉전에서 경제 냉전이 디지털 냉전이 시작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한일 정상회담 때 이 기시다 총리하고 회담하고 기자회견 때 제가 눈여겨보는 대목이 하나 나왔는데 양국의 경제 안보 대화를 이제 재개하는데 그걸 NSC가 주관이 돼서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안보기구거든요. 그 안보기구에 NSC의 경제 전문가가 있냐?
네. 없어요. 없죠. 사실 국가안보실이 경제 전문가 없어서 가장 문제라고 지적을 주로 했지 않습니까? 국방부, 제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이에요. 네, 네. 경찰하고. 네, 네. 경제부처는 안 와요. 네, 그런데 우리 NSC하고 일본 NSC가 경제안보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경제부처나 기업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경제 논리로 안 풀겠다는 얘기예요. 한일 관계를. 그러니까 소부장 같은 거 우리 소부장 중소기업 다 있는데도 일본 소부장 불러들이고 이런 게 안보부처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야, 큰일 났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보수파의 이념이 뭡니까? 시장의 시장 자율에 경제죠. 맡겨라. 네. 경제에 정치 논리를 개입시키지 마라. 그러면서 어떤 그 시장 권력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왜 국회나 정부가 시장에 대해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냐.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된다. 이게 바로 자유다. 이랬잖아요. 야, 이랬잖아. 그런데 지금 이 프레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동맹국에 대한 일자리 약탈과 자본 약탈. 네, 네. 이건 금융과 이제 기술이죠. 파운더입니다. 네, 예, 이거 약탈이고 한쪽에는 안보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했던 FTA나 WTO나 이 자유롭고 호혜로운 이 평평한 세계의 그 담론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세계 전략이라는 게 네. 우리 이제 뭐 신냉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뭐 인도 태평양 그 안보 전략이라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자국의 일자리와 자국의 경제 중심으로 가는 네. 보호주의라든가 자국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과거에 뭐 세계 경찰을 하면서 사실은 뭐 다양한 플랜으로서 이 개발도상국들은 지원하고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예 없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그 결정적 결함이 보호무역주의와 같이 갔기 때문입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인도 태평양 전략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전혀 다른 걸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이어서 질문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신냉전이 이제 세계적으로 새로운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한국, 대만 이런 데는 그 서방 입장에 보면 최전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전방이니까 위험하니까 예. 안보에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은 후방으로 뺀다. 후방이 어디냐? 안전한 곳. 네. 미국. 이런 식의 논리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면도 있지만은 직접적으로는 그 동생 손에 든 과자 봉지가에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보 서비스 전략 자산을 왕창 주고 넋이 빠졌을 때 그 네. 과자 봉지에 손을 집어넣는 거죠. 야.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신냉전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이런 신냉전이라는 어떤 주술과 같은 상상 속의 프레임을 전개해서 결국은 네. 하나의 어떤 프레임으로 묶어둔 사이에 작년에 미중 무역액이 역대 사상 최고치 6,9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 거짓말인 거네. 어떻게 보면 신냉전이. 예, 그다음에 배터리 그거 전략 물자라고 해놓고 네. 포드 자동차가 중국 투자를 받아가지고 미국 내 공장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걸 예외 조항으로 슬쩍 빼줍니다. 포드가 그래야 이익이 남거든요.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적대적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집안이 다르잖아요. 네. 중국이 때리려고 한다라고 겁을 주면서 네. 우리 집안에 있는 동생들 과자는 야 중국 거 막아줄 테니까 과자 내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네요. 우리만 봉이 되고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중국 자본이 빠지면은 네. 미국 금융 파산입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래 오죽하면은 차이메리카라는 단어가 월스트리트의 정체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 자본하고의 그 결탁 관계. 거기에다가 중국이 사주는 미국 국채. 네. 지금 국채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건데 네. 이걸 중국이 팔아 제끼면 이거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데 이게 중국이 매년 미국에 바치는 조공입니다. 네. 미국 국채 사주는 거. 네. 이게 중국도 사실은 다른 안전자산이 없어서 사는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지 그것 때문에 국채가 유지되는데 이게 수십 년간 중국이 미국에 조공을 바쳐왔는데 왜 안 받습니까? 네. 이게 조공인데. 네. 그러니까 할 건 다 하고 네. 일본도 지금 일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수입의 22%, 수출의 24%예요. 그리고 또 일본은 지금 중국하고 늘어나고 있대요. 네.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인도 태평양 얘기했을 때 아베가 2006년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일본 인도 무역액이
수십 년 후에 2020년대에는 미국 중국 무역액을 추월할 거다. 인도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일본하고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오늘날 일본의 무역액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용을 보면은 수출의 0.8%, 수입의 1.7%입니다. 중국은 22%, 24%입니다. 아베가 얘기한 대로 16년 동안 결과를 평가해 보니까 그 예언대로 간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갔어요. 인도 태평양은 원래 없었던 거야. 원래 그런 전략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인도 태평양에 인도가 없어. 붕어빵에 붕어 없듯이. 그걸 윤석열 정부가 쫓아간 거예요. 참 한심하네요. 네. 그리고 탈중국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건 일본이 16년 전에 얘기했다가 개망신 당한 논리라고. 그리고 경제안보 논리가 들어오면서 미국에 가는 건데 우리가 제대로 그 생각이 상식이 있는 대통령이라면은 미국 대통령한테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은 경제 안보의 논리가 남용되는 순간 동맹의 그 신뢰는 심각하게 잠식된다. 이건 미국이 냉철하게 봐야 된다. 그럼 이제 의원님 이런 얘기를 해야죠. 이런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뭐 외교 안보는 미국하고 하더라도 경제는 중국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지금 이 글로벌 경제 현실이다. 네, 아니 그게 이제 안미경중이란 논리인데 제가 보는 견지는 우리가 경제 때문에 중국이라는 자산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보 때문이에요. 동북아의 안보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적인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 자산, 외교 자산을 일단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중국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더 급한 것은 북한이라는 존재를 관리하는데 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한반도 위기 상황에 중국을 지렛대로 통해서 북한을 어느 정도 관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중국이 회색지대 중립을 지켰어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비핵화에 협조하고 있고 우리한테 이 동북아의 다자간의 주변 안정 질서에 중국이 너무 중요한 파트너라 우리 협력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탈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깨버리게 되면 일단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제가 엇나가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회에 지금 사실 중국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뭐 보여주고 있는 뭐라고 하면 대국주의 그런 거죠. 화평물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중국과 우리하고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 중국의 책임도 상당하다. 당연하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 팽창하는 국가, 수정주의 국가, 현상을 변경하는 국가로서 인식된 계기는 대략 2010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하고에 대한 중국의 추격 속도가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지위도 일본이 중국에 넘겨줍니다. 그때 2010년에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센카쿠 다오디다오 영토 분쟁이 있었고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그다음에 서해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진입. 이게 그때가 안보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예요. 이건 중국이 이제 강압 정책을 피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중국이 반성과 성찰의 기간을 몇 년 가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유소작이라고 하는 굴기의 좌편향 노선으로 다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중국이 그때도 전략적 오류를 저질렀습니다만은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중국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엄청난 전략적 실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그게 오늘날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그 배경을 이루었던 건데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그런데 요즘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시 헷갈려해요. 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미국 말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시아는 아시아 정체성이 있는 거다. 이게 미국 정체성 이런 어떤 해양 전략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럴 때는 좀 차근차근 살펴보자. 중국에 대한 악마화도 좋지만
네. 그러나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미국 학자예요. 아니 뭐 필립 데이비슨 같은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아예 날짜까지 박았어요. 자기들이 항공모함 보내고 해서 그 부축해 놓고는 2027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예 네, 네. 날짜까지 박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파국의 이미지가 이게 그리고 저 차이완 총통을 막 불러들여요. 네, 낸시 네. 펠로시가 가고요. 오히려 전쟁을 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미국이 긴장 고조를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전쟁은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믿음 때문에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자연 법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지라든가 그렇죠. 그런 게 작동한다는 거죠. 투키디데스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당시 스파르타와 아테네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그때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언젠가 충돌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결국은 페르시아를 끌어들여 전쟁을 했다. 모든 전쟁은 전쟁이 일어날 거란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 이게 이제 결론에 나온 대목이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이 해외 나가면서 그 책을 읽었다면은 그 마지막 대목을 좀 마지막 페이지는 읽었을까? 그 저기 뭐야 장식품인데 뭐. 그 대목을 좀 성찰해보라고 하고. 이거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거는 숙명론을 얘기한 게 아니다. 우리의 그 멘탈을 얘기한 거다. 정신적 맥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걸 가르친 건데 이거는 빼버리고 도전국과 패권국 간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는 숙명론으로 이거를 이 책을 독서를 해가지고 그게 미국식 독서법인데 그래서 날짜까지 박고 대만 해협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런 전쟁 준비 안 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보니까 분산된 다양한 전략은 쓰지만 총력전 전쟁을 하기 위한데 집중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웬 날짜로 하고 그러니까 임박한 파국론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담론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곧 파국이 다가오고 충돌이 다가오는데 어쩔 수 없다. 이기는 편에 서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지금 대통령의 그 외교 정책의 기본 멘탈이거든요. 그게 이제 김태효가 하는 얘기고. 중국, 북한 곧 망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다. 둘 중에 하나다. 이 얘기는 MB 때부터 그 양반은 그렇게 말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일종의 숙명론입니다. 주술이죠.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권의 외교 안보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주술과 과학의 전쟁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강화되면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저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저기 발언을 보면 서서히 예방 전쟁론으로 지금 기우고 있다. 그 굉장히 위험한 대목인데 지금까지는 억제론이었다면 뭐 확장 억제 뭐 이런 억제론이었다면은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된다. 이 발언을 외교안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했는데 이거는 억제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저기 북한의 위험 요소를 억제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제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예방 전쟁론이에요. 이 메시지는 북한의 예방 전쟁을 경고한 거예요. 이거 전문가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뭐 우리 이제 뭐 전시작전권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 미국은 정확하게 동의도 안 해주고 물론 뭐 반대도 안 하겠죠. 그죠? 반대라는 메시지도 안 되고.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일 곤혹스러운 게 그거예요. 뭐 100배, 1000배 보복해라. 확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압도적인 전쟁을 준비해라. 핵무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기존의 한미동맹의 틀을 완전히 초월하는 발언을 윤 대통령이 계속 말해왔거든. 그런데 이 발언이 또 난 거예요. 이게 제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조야는 온통 화제가 한국은 핵무장할 거냐. 아직도 관심사가 근데 미국 전문가들은 그냥 대통령이 흰소리 하네 생각하고 그냥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그런 쪽에 집중하되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가들은 이제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기 어떤 면으로는 이용해 먹기 좋은 글로벌 호구가 나타났다. 일본에 털리는 걸 봤거든. 야, 저기 갔더니 팔팔 털리던데 우리는 더 센 거, 더 많은 청구서. 그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게 글로벌 호구가 문제가 뭐냐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대접 못 받죠. 대접 못 받아요. 이제 중국도 거칠게 다룰 거예요. 이 한미 정상만 끝나버려요. 이제 거칠게 나올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모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이 일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경제는 경제의 어떤 그 시장의 질서와 자유 가치를 존중해라. 너무 이게 남용되면은 양국이 크게 신뢰가 깨진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 좀 하자.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미래 첨단 기술로 협력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선순환의 방향으로 해야지 이번에 경제안보 프레임에 한미일 안보협력 논리에 말려들면 예. 이거 진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 30년간 번영의 토대는 여기서 끝나요. 네, 네. 망하지는 않겠으나 일본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40년이 30년 왜 왔는가. 네. 그때 당시 일본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네. 뭐 환율 좀 올리는 게 뭔 문제가 있냐 그랬다.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지나고 나 보니 역사적인 순간이 있더라. 그게 지금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참 그 위기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네요.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 그 김종대 의원님 모신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광고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무현의 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임진각에서 봉화까지 릴레이 국토대장정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아마 자막 나갈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